네, 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정경민 차장님 모셨습니다. 분당센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방송 전에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번 그 출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많이 좀 틀렸다. 이래서 스스로 이렇게 좀 네. 자학을 하시던데. 네. 좀 굉장히 좀 물론 이제 시장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나름 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제대로 맞은 게 좀 없어가지고 이제 네. 와신상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오늘 좀 방송을 알겠습니다. 네, 반성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네, 네. 오늘은 좀 좋은 인사이트 부탁하고요. 네, 네. 일단 2,900도 무너질 것 같았었는데 네. 어쨌건 이제 다시 3,000선까지 다시 네, 반등을 네, 했단 말이죠. 하지만 또 다시 또 밀리는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 어떤 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한 주는 일단 뭐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자율 반등의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위로 가기도 어려울 상황이고 더 밑으로 떨어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수 자체는 뭐 이 저점은 확인 한번 했기 때문에 일단 3,000선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3,000선을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 또 코스닥도 1,000선을 앞두는 이제 요 시점에서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 요 안에서 이제 이제 좀 뭐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키워드로 나왔던 게 이제 요즘에 그 ETF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수급적인 약간 호재를 맡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나 뭐 NFT 그리고 원전, 대북, 뭐 누리호 이런 정도의 좀 짧게 가져가는 이런 키워드 위주의 이제 흐름이 나올 가능성으로 좀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뭐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 이번에 장이 밀리면서 이제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랑 말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반대 포지션도 그만큼의 세력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지난 저점에 대한 좀 신뢰성은 좀 높게 가져갈 만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뭐 큰 자금을 훅 집어넣어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수 자체는 일단 자율 반등에 대한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려는 모습,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들 위주의 종목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매 그리고 얘 올랐다 얘 빠지고 다시 얘가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으로 좀 높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키워드에 대응하는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이제 관망 속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주식 종목 수를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매매의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종목이 좀 많아서 네. 주 종목으로 좀 이렇게 압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네. 했지만 어떤 게 주 종목일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이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쭉 끌고 갈 것이고 이제 탄소에 대한 움직임, 뭐 수소나 또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에 좀 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일 요즘에 잘 하고 있는 게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네. 뭐 엔터, 뭐 이런 쪽의 흐름은 뭐 큰 변동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크게 변동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떤 시장의 주도력은 내년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주로 좀 종목을 이렇게 압축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신다면 향후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제 시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네.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역량이나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몇 종목 정도가 적당하게 관리하기 좋다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브로커니까 지점에 이제 최일선에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금액으로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개에서 4개. 3개에서 예, 4개. 안 그러면 진짜 하나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 정도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금까지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자금이 있다 그러면 현금을 포함해서 5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뭐 저는 이제 주로 좀 조언을 드리는데 이건 좀 성향이신 것 같아요. 백화점처럼 뭐 한 30개 정도 늘어놓고 분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무슨 소리냐 분산 투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수익이 안 난다. 난 집중 투자자. 집중 투자고 나는 100이면 레버리지까지 써서 뭐 200을 써서 이제 하는 스타일이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브로커 다워야 된다고 지금 늘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3개에서 4개 현금까지 해서는 5개를 넘지 않은 수준이 돼야지만 좀 컨트롤도 쉽고 수익도 좀 표시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요건 좀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아까 이제 앞으로 시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일단 현금 비중을 한 몇 프로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요거는 이제 개인 또 성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가장 쉽게 좀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지금 주된 종목의 한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100이라는 종목을 100이라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주 종목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뭐 좀 경험상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좀 시장에 좀 하락이 나왔을 때도 대처하기가 좀 쉽고 뭐 지금 상황으로서 또 너무 이 자율 반등이 물론 에너지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너무 또 이제 주식이 또 비어 있는 것도 아니면 20% 30% 지금 깨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이거를 일부러 매도를 해서 뭐 현금을 만들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의 절반 정도의 비중 정도면 현금 비중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다 좋아요. 네네. 예. 하지만 이것이 결코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원자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자재의 변동성이라 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뭐 이렇게 정말 기초적인 소재 뭐 유가나 뭐 이런 뭐 진짜 뭐 철강이나 이런 소재부터 이런 그 원자재를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완성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도 뭐 어느 정도 원자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원자재의 변동성이 지금 너무 뭐 공급 부족이나 또 뭐 수요의 미스매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좀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좀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인플레이션에 두고자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의 주된 그런 목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너무 뭐 예를 들어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치고받는 상황이 좀 나오고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실적이 나왔고 뭐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나오는 레포트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딱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딱 나눠서 봤을 때 제조업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제조업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높이를 높여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 좀 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일단 이번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내년 1분기, 또 내년 상반기 여기에 따른 어떤 좀 실적적인 이제 우상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부호가 켜진 거고 그렇게 돼서 어차피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면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성장 쪽으로 가자.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 성장주는 약간은 이제 수세적으로 있는 게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 모르는 거면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장성은 그나마 좀 희미하게 보이는 종목 쪽으로 가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얼마 성장을 해서 EPS가 얼마 성장하고 뭐 멀티플을 얼마 적용하던 거를 얼마 늘려서 목표 주가를 이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게만 우리 시장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조업 기반들에 대한
실적 신뢰성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겠다. 이게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적 시즌이 오면은 좋은 실적주를 좀 담아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일단 3분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을 내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5조, 16조 왔다 갔다 하는 영업이익인데 지금 뭐 우선주 포함해서 한 5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이제 수긍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내년, 내후년 이거를 바닥 삼아서 더 늘려가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는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계산이 쓰는 겁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이 실적들은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해석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3분기는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주가를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좀 해석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시각은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실적을 해석할 수 있는 3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는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이거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해소해야지만 여기에서 더 넓혀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점이 10월, 11월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눈높이를 아주 높이기보다는 이게 어떤 요인으로 이 실적이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요걸 보는 것이 이번 이 실적 발표의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은 그냥 기본이고 잘 나오는 그렇죠. 게 기본이고 예, 그렇죠. 다 4분기, 다 내년 1분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나오냐 전망이. 여기서 더 좋은 실적을 내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게 지금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소되고 개선될 여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요걸 보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을 보는 포인트.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리오프닝 주에 대한 네, 관심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점점 정부의 발표도 나오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뭐 사실 리오프닝이라 해봐야 거의 놀자예요. 놀자 종목들이죠. 뭐 엔터, 뭐 여행, 항공, 뭐 소비. 이런 것들, 예, 소비주들 몇 개 있고 여기에 조금 이제 한 차원 꼬아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의료기기들. 뭐 대표님도 혹시 그 마기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마스크와 사기꾼의 이제 합성어인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미남 미녀로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해요. 눈만 이쁘고. 네, 그렇죠.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모자 쓰고 뭐 이러면 이제 못 알아보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필러, 뭐 보톡스 그거부터 해서 피부 관리 뭐 이런 쪽도 리오프닝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종목으로 보면은 뭐 휴젤 같은 종목도 좀 바닥을 좀 친 것 같고,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좀 이 미용 관련 의료기기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뭐 마스크를 벗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뭐 저야 이제 온몸이 보톡스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다시 이제 좀 맞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도 이제 저는 리오프닝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이제 조금 구체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 뭐 길게 간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어떤 일정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콘서트 그리고 콘서트의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일정상으로 구체화가 되면서 조금 뭐 오늘은 조금 변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국 쪽의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이제 다른 또 일정상을 잡아가면서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좀 계속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과 항공 뭐 이런 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좀 꼽아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뭐 시장 빠진 거 비슷하게 좀 빠졌는데 아직도 저는 대한항공을 뭐 관련된 이런 산업재 중에서는 탑픽으로 봅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유가가 저렇게 높고 환율이 저렇게 높은데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요즘 PPI, CPI 보면은 아니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나 하는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런 매크로 지표가. 근데 예전처럼 막 20, 30 뭐 이렇게 나와 뭐 50, 15 이렇게 막 배수로 뛰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그 수치가 조금 아직도 놀랍긴 합니다만 그 수치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정말 100불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여러 매체를 봐도 그 누구도 셰일가스 얘기 안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탄소 뭐 이런 거랑 관련되고 이 또 바이든 정책과는 또 맞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이런 항공 쪽에도 뭐 이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 항공주들을 좀 눌렀었던 그런 요인들이 다시 튀어나가는 속도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기대감이 올라오는 속도가 저는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아직도 유효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 경제 지표나 이벤트 일정 네, 뭐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PI, PPI,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표들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에 눈이 많이 갑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여기 막 뭐 못된 건 아니죠.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줘놓고 지는 한 일주일 장 쉬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전면적으로 좀 이제 중국이 좀 얘기가 나온 시점이 좀 될 것 같고 또 이제 헝다의 이자 유예가 제 기억 23일로 이번 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중국에서 주는 그런 성장률, 뭐 5냐 6이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숫자 자체로도 좀 중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중국에서 이 투자 심리, 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만큼 잡아주는가.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작가께서 이제 누리호를 또 하나 좀 꼽아주셨는데 제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약간 또 밀떡이에요. 밀리터리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제사, 전쟁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좀 관심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누리호 발사가 지금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반영이 돼서 확 올라가다가 발사 성공해서 재료 소멸로 빠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잠하다가 발사 성공하면 그 발사체나 발사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이제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밀리면서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다면 약간 후자 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지금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우주 여행을 내년으로 미뤘다 그런 뉴스가 좀 나오긴 했어요. 버진 갤럭틱도 좀 미뤄진 것 좀 같고. 미뤄진 거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난주 말에 좀 분위기를 잡으려다가 꼬리를 좀 내렸거든요. 그럼 좀 대외적인 게 좀 이제 발목을 잡았다면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저번에도 잠시 언급은 드렸던 그 발사체의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편승 효과 그리고 뭐 그게 뭐 지금 비용은 2조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직간접적인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보면은 한 2,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1kg를 쏘아 들리는 게. 그러니까는 2,200억? 아니. 2,200만 1kg를 쏴 올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을 쏴 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1톤이 이제 뭐 1000kg니까 거기 이제 1톤을 쏴 올리는 게 100kg 1kg을 쏴 올리는 게 2,2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제 100톤 정도를 쏴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 큰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아까 언급드렸듯이 사전에 움직이고 뭐 발사 성공하고 재료 소멸이 아니라 성공을 한 그 이후에 발사체나 발사 기술에 대한 그런 값어치를 시장에서 조금씩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한화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 뭐 주한화 뭐 하나 디펜스 뭐 이런 아무래도 좀 이게 탄두만 받고 미사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한화 쪽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슨 뭐 이런 쪽에 기술이 안 들어갔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중심은 한화가 좀 잡고 있었다 보니까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좀 우주항공 테마의 좀 핵심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을 여러 개 좀 이렇게 공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주도적으로 했던 게 LIG 넥스원이 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그 개발의 완성 단계에 따라서 한 4만 원부터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좀 스무스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수출해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략 자산이니까. 그리고 수익 계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한번 하고 난다면 이제 뭐 통신 쪽, 군사 쪽 여러 가지 좀 편승 또 확장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사 성공을 하게 되면 발사 기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치적인 좀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겠고 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제가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의 그 플라즈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렇게 빛을 이제 쬐서 이제 그 플라즈마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그런 회사로 볼 수 있는데 그 자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도우인시스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이제 이 소재 쪽을 만드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한국파이바라고 이제 그런 우주항공 그런 소재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UAM 같이 그리고 또 한국형 전투기에도 일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재 쪽에 뭐 또 좀 참여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 쪽에 누리호 관련된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소형주 소재 종목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보고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인데 지난 금요일 날 좀 악재 비슷한 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뭐 주목해 보실 만한 대형주와 좀 스몰캡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연기되거나 아니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네, 성공해야 그렇죠. 되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을 우주항공 관련주의 그 매도 시점을 발사 바로 한 며칠 전날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선반영돼서 뭐 지금 20-30%그 기대감이 붕 떠서 발사 성공하면 그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하락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후자 쪽 발사 성공 이후에 발사 성공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빠르지 않지만 아주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화학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배터리 리콜 뭐 GM하고 합의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4위를 이제 다시 탈환했죠.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 전고점을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 브로커의 입장에서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내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어쨌든 지금 100만 원.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 일단 뭐 이 얼마를 물어주겠다라고 딱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뢰성 있는 악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바닥을 만들고 그게 이제 자연 치유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자율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은 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리콜에 대한 이제 그 이슈, 그 악재는 이제 거의 소멸된 게 아닌가. 그 소멸로 인해서 좀 부상된 게 지금 가격대 80만 원 중반까지는 좀 만들었다 좀 생각이 들고 LG화학의 지금 이제 비용적인 거는 지금 리콜 비용 때문에 좀 많이 맞았지만 LG화학은 아직도 화학회사입니다. 화학의 재료, 그러니까 원재료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잘 실적이 나왔느냐가 좀 중요한데 굉장히 잘 나왔을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사실 뭐 유가도 괜찮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은 어쨌든 좀 치유되는 과정, 뭐 구자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 또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좀 한다름에 이 전고점을 뚫어내고 좀 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3분기도 좋을 것이고 4분기도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실적을 지금 리콜 때문에 좀 묶여 있었던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좀 자율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3사 배터리 3사죠. LG와 삼성과 SK. 근데 삼성과 SK 합쳐도 LG한테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매출이 네, 그렇죠. 화학적인 부분 뭐 향후 얼마만큼 더 이 확장성을 보이느냐. 요건 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배터리 자체의 어떤 규모 그리고 화학에서 나오는 어떤 이 영업이익의 규모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치유의 과정에 있고 자율 반등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 한 직전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주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그 지난주 아주 흐름이 좋았어요. 네, 뭐 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다 좋았고요. 좋았죠.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냐? 왜냐면 우리 사실 상반기에는 하반기 주도주가 자동차가 될 거라고 모든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반대로 벗어났고 네, 네. 이유를 이제 그 반도체 쇼티지 여기에서 찾았는데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일단 시장적인 이유, 그다음에 공급적인 이유, 수요적인 요인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뭐 먼저 결론부터 드린다고 하면은 시장 움직임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근데 뭐 연초에 나왔었던 그렇게 빠른 질주는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공급적인 부분을 보면 자동차주가 지금 저도 4분기에 굉장히 지난번 출연 때도 4분기에 좀 좋게 보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를 꼽아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동차를 제일 먼저 꼽았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고 소비에 대해서도 뭔가 테이퍼링의 반대급부로 뭔가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경기 민감 소비재로 이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를 그때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좀 꼽아봤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그 시장하고는 좀 뜨뜻미지근하다가 장이 빠질 때 좀 잘 버티는 뭐 이 정도를 좀 보여줬던 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뭐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좀 모자른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풀렸다라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그렇죠. 예, 생산에 있어서의 좀 차질이 있고 어지간한 좀 인기 있는 모델은 아직도 3개월, 5개월, 옵션 좀 넣으면 6개월 뭐 이렇게 대기 기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곧바로 녹여내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공급발 이슈는 차츰 나아지리라 생각은 들어요. 차츰 어쨌든 뭐 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그게 이제 실적이 되는 상황인데 차츰 나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공급적인 이슈가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수출적인 부분도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합니다. 뭐 현지 생산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좀 모자른 그런 공급적인 좀 약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해서 해소가 좀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주는 어떤 좀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아마 이제 그게 좀 가장 큰 좀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다양한 수요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한테 가장 높은 밸류를 주는 게 신차 중에서 친환경 차의 비중이 얼만큼 가져가는가. 요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차는 5%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죠. 그러면 대충 봐도 그 테슬라의 시총에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좀 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10분의 1은 뭐 돼도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의 지금 수요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양한 세그멘트에서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같이 내연 기관이지만 아주 고부가 같이 비싼 자동차의 수요도 좀 남아 있고 아이오닉이나 또 기아 EV6 같은
친환경차,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수소차, 이런 것들의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만 조금 풀려준다 그러면 거기에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논리는 어렵지 않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에서 반도체 몇 개 빼고 배터리 몇 개 빼면 뭐 자동차가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아, 현대차, 모비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런 수급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공급적인 그런 이제 속도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 자동차 쪽에 어느 정도의 좀 자금 비중을 넓히고 싶었었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완성차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제1 협력사들을 공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뭐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분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도 같은 종목들한테도 그런 쪽에 좀 우호적인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의 좀 증명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지금 더디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가 조금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급적인 측면이 좀 풀려간다라고 하면 시장보다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도가 많이 나고 있지 않으니 약간 뭐 시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안 좋다기보다는 굉장히 더딜 것이다. 예. 그냥 횡보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좀 이게 올라와 줬지만 네. 이게 이제 그게 그 지난주 같은 흐름을 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네, 네.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아니면은 시장이 더 올라올 거라고 좀 보려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환율을 타고 훅 내려가 줘야 돼요. 근데 아직 오늘 다시 85원, 86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1,200원, 그다음에 1,180원 내에 갇혀 있는 환율단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또 연말도 다가와서 이제 콜로징도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적어도 요게 뭐 2주 한 달 동안에 있을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위든 아래든 답답한 이제 그런 이제 지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영향, 시장의 움직임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시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네, 그렇죠. 대신 부품 쪽은, 자동차의 부품 쪽은 완성차보다는 훨씬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중소형주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부품주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러니까 현대자 붙은 종목들도 좀 있고, 그리고 현대랑 오래 거래했었던 최앞선에 있던 부품주. 그러니까 아예 뭐 전선 꾸러미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뭐 우리 그 리비안 관련 종목들처럼 뭐 여기에 뭐 플라스틱 조금 납품하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현대자 붙은 최일선에 있는 부품주 위주로 자동차를 좀 대신 뭐 약간 중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그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확 뛰어오르는 네. 미국장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다 수혜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종목, 이 네 가지 ETF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 보면은 얘가 왜?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따라서 약간 이제 비중이 엔터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플랫폼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속된 말로 좀 개혁발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부터 적어도 이번 이 지수에 움직임이 크게 없을 만한 이번 주까지는 아마 메타버스 ETF 쪽에 약간 순유입이 더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종목들이야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대고 매도를 확
이게 풀어나갈 가능성도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된 그 종목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ETF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뭐 컨텐츠나 또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엔터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좋은 국면, 수급 뭐 안 그래도 좀 좋은 전망도 있는데 수급까지 지금 좋은 영향을 좀 준다고 한다면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 비트코인과 이제 하나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NFT라고 해서 NFT? Non-Fungible Token 이런, 그러니까 요즘 한참 불을 사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잖아요. 그래서 게임즈 중에.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단계 좀 진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도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누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앞으로는 메타버스로 과연 어떤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요걸 가장 좀 잘 근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NFT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진화시킨다면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제 뭐 말 그대로 지금 게임상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내가 돈벌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막 해외 서버가 폭발하고, 사실 미르 IP가 이 정도였나 하는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뭐 게임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쌀먹과 찍먹 뭐 이런 또 은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르4가 쌀먹의 어떤 한 모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가지고 수익, 예전처럼 뭐 아이템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로 말 그대로 이제 게임상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캐릭터와 상대 캐릭터가 싸우고 또 집단을 형성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게임들 또 이제 엊그제 나왔던 두나무와 하이브와의 또 뭐 지분 수합 뭐 이런 루머가 또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된 거 아직 아닙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 뭐 이런 좀 루머가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플랫폼들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 유니버스 어떤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좀 진보해서 좀 실체성 있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만 좀 이제 그 관련된 걸 좀 모아본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ETF나 뭐 두나무 관련된 그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 그쪽을 노려보시, 예, 그게 이론적으로 더 맞지 않나 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손가락질을 비트코인도 태생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NFT와 비트코인과 이제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다릅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랑 NFT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야 저거 바다 이야기가 온라인 게임으로 환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이런 걸로 뭔가 뭐 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인이 새롭게 좀 생긴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ETF 뭐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는 그걸 사시는 거면 차라리 그쪽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 좀 진화해 나가고 있는 NFT 쪽에 있는 게임이나 또 컨텐츠 또 이런 그 플랫폼 뭐 관련된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련된 종목으로는 지금 하이브 좀 눈여겨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의 미르 IP로 굉장한 성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이제 사이버상의 자산을 가지고 그게 이제 광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환전이 되고 환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또 수익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보라라는 이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진화시켜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다른 게임과 연동시켜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열혈강호라는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룽투코리아가 공시도 나왔어요. 내년 초에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의 코인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버전을 내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ETF
묶이는 비트코인에 그냥 이렇게 탁 감고 이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진화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토큰들,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에 좀 관련된 종목으로 한 단계 좀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새로운 영역이라 네, 네. 예,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뭐 돈도 아닌 거를 가상화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가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서울 옥션이죠. 그 국제 그 미술시장 옥션에서도 결제를 NFT, 그러니까 토큰으로 했다고.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익명성이 있는 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좀 이제 조금 실생활에 예전처럼 막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코인 야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고 거기에 지금 너무 비트코인에 이제 집중하시기보다는 거기에 진화하는 과정에 적응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원전주도 좀 상승했잖아요. 네, 네. 정유화학주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계속 흐름이 이어질까요? 원전은 투자 심리가 자극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영국도 같이 원전 네, 네, 뭐 늘린다고 뉴스가 또 주말에 나와서. 네네. 정유화학주는 재무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어요.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앞서 있는 쪽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계산되는 것만큼 오르고 말아버리는 합리적으로 보면은 살 게 별로 없어요. 네. 원전 쪽은 지금 유럽 쪽,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탄소 중립화를 외쳤는데 기존의 태양광, 풍력, 뭐 사실 예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뭐 영국에서도 뭐 스코틀랜드 흑해 지역에 왕창 깔았는데 바람이 예전보다 안 불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또 석탄 떼다 또 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과도기적인 부분을 소형 원전 혹은 좀 안전한 원전 쪽으로 조금 이제 거쳐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출을 해서 얼마를 벌어들여서 뭐 재무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그렇죠. 이제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향후에 이런 곧바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원전이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장성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레벨업을 조금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권 주자들의 선수가 정해지는 와중에서 공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나더 레벨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기적인 좀 매매에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전 쪽은 좀 좋다라고 봐지고요. 정유와 화학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유주는 이제 제법 정제 마진이 생겨가는 수준으로 이제 원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3불대에서 이제 4불대로 좀 넘어오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마진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재차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좀 좋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70불 후반, 80불 요게 뭐 한 이번 분기 정도, 4분기 정도 이렇게 좀 횡보하는 이제 그런 구간만 나온다고 하면 확고하게 신뢰도 높은 정제 마진을 확보하면서 이 실적에 좀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화학주보다는 정유주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화학주들이야말로 좀 굉장히 좀 신뢰를 가져가기가 좀 이렇게 의미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학주 뭐 이게 크래킹을 해갖고 쫙 해가지고 뭐에서 뭐가 나오고 뭐가 뭐 이렇게 나오면 방송 끝도 없이 되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떡을 만드는데 떡볶이를 만드는데 쌀떡도 있고 뭐 밀떡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석탄 그러니까 석탄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반사적인 중국의 공장이 좀 못 돌아가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던 뭐 예를 들면 가성소다 같은 이제 뭐 어디나 들어가는 그런 범용 제품들의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누렸던 부분이 이제 올 초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 3분기 정도에 그런 게 좀 나왔었는데 국제 유가까지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어떤 좀 실적의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뭐 롯데케미칼 또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한화솔루션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 석유화학 종목들이 힘을 받고 쭉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내년 그 올림픽까지는 중국에서 석탄을 대량으로 호주에서 떼면서 공장을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여요. 공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미 또 시진핑이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제품 가격에 힘입은 어떤 좀 주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의 영속성, 지속성에 대해서의 어떤 신뢰를 줄 만한 뭔가가 아직 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정유주보다는 화학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수소 쪽으로 확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소를 뭐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면 이제 뭐 어려운 화학식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일단 그 암모니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소를 압축시켜서 액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마이너스 100 몇 도로 태우고 와가지고 그걸 또 날라서 이러면은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게 이제 화학식 NH3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리고 이제 질소는 공기 중에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그린 수소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는데, 뭐 암모니아 뭐 생산에 좀 대표성이 있는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종목들은 조금 저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익그룹하고 한화그룹하고 이 좀 제휴 맺은 게 또 있습니다. 이제 한화솔루션 쪽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원익그룹, 원익 머티리얼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암모니아에서 그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화는 지금 전기 분해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수소를 얻기 위해서 막 탄소를 태우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공이니까. 뭐 메탄, 천연가스에서 메탄 그 CH4죠. 메탄이 많이 나오는데 그 H4를 가져가기 위해서 탄소를 분리하면 탄소가 또 많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암모니아 쪽에서 뭔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화학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뭐 매수하시란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관심 있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진화되면서 흘러가는가를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원전은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받쳐주는 뭔가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정유주는 수치가 보여주는 어떤 신뢰성은 화학주보다는 좀 높다. 화학주는 지금 이제 제품 가격과 원료 차이에서 오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암모니아에서 빼낼 수 있는 수소 관련된 화학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참 예상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도 뭐 이게 우리가 그래도 일단 뭔가 기준 같은 거를 좀 세워놓고 네.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흘러갈지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신 어떤 포인트들을 한번 잘 짚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그래도 이제 좀 2,900을 지지하면서 다시 네. 3,000선까지 반등하는 네.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2,800, 2,600 깨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네. 하지만 뭐 아직도 모른다. 네.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네. 시장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롱텀하게 본다면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망 병목 현상 뭐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막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많이 높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까지 가세하고 있고 거기다 전력난 이슈까지 들어가면서 비단 미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요. 저는 반등 신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추세 반전이라서 여기서 찍고 이제 3,300, 3,600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좀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곧 멀지 않은 시점에 올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그 목표 3,000 얼마였었죠? 3,600. 3,600. 네. 예. 이거에 대한 뷰는 아직 변한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시점을 좀 뒤로 많이 밀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9월 전망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200 넘었었을 때는 비중 축소, 그리고 3,100 밑으로 내려가서야 좀 비중 확대를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기대했던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또 8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1일 날 발표된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늘긴 했지만 신규 주문은 멈춰 있고 생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운송 시간은 더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쪽 물동량을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고용지표 결과들을 본다 하더라도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시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 이상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내년 1분기 2분기 초중반까지는 조금은 변동성을 조금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3,600 이것이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으나 이건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졌다. 좀 미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뭐 출렁이는 2,900을 네.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 이거는 지난번에 그 전망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이 펼쳐진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공급망 병목 네. 현상.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높은 물가들이 장기화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까지 바꾸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도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정상화 스케줄도 좀 빨라지는 양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데 더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냥 흘려들었는데 점점 수치들이 그거를 증명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피크아웃이 맞다. 근데 경기가 나빠진 거냐라고 말을 하자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직까지 저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네.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들을 많이 그렇죠. 하세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보면은 이처럼 경기 성장률이 4%, 3%대가 아니라 0 또는 역성장할 수 있는 불안감 속에 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경기가 예상보다 좀 슬로해지고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GDP 성장률 레벨을 한번 놓고 보신다면 내년까지 2022년까지 GDP 성장률은 글로벌은 4.5%, 선진국이 4%, 그리고 신흥국도 5.2%입니다. 이게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2017년, 18년 때에 성장했던 성장 모멘텀과의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는 가운데 물가가 워낙 높이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가 피크를 찍은 건 맞긴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있느냐, 불황으로 가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잠시만요.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시 위로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물가가 오르면은 안 좋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물가가 오를 때 증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안 좋다.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할 때가 증시가 훨씬 좋았거든요. 결국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흐름들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은 불안한가. 경기 흐름들이 좋으면은 증시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모멘텀이 강할 때는 물가든 금리든 다 좋게 해석합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선순환하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금리가 올라서 나쁘다라는 그림보다는 좀 빨간색을 좀 많이 보는데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가 상승을 극복할 정도의 경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은 전혀 문제없이 흘러갈 텐데 최근 들어서는 2분기, 3분기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물가에 대한 전망치 레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여기에 GDP 성장률 레벨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끝에서 보시면은 요 플러스로 갔다 요 마이너스로 반전한 시점이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더 크다는 거고 내년 1분기쯤에는 플러스 반전을 할 텐데 최근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이것도 자신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물가와 금리가 움직이는 대로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붙고 모멘텀에 대한 컨빅션이 생기면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피크는 맞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건가 불황으로 가는 건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물가 금리에 대해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됐든 아니면 뭐 피크아웃이 됐든 어쨌건 물가 인상이 됐든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장하느냐 정체돼 있느냐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거에 네.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 근데 이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이 2%고 GDP 성장률이 4%라면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제한적일 텐데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거든요. 글로벌 증시 GDP 성장률이나 미국 그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이 막 불안해지고 GDP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시장이 막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7%대까지 예상하다가 올해 그쵸. GDP를 5%대로 네. 낮췄잖아요, 연준에서. 네. 그러나 물가 상승률도 지난번 뭐 몇 년 이래 최고치 뭐 네. 5점 몇 프로 이렇게 찍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니까 네. 결국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물가가 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4분기까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조금 슬로해지고 2분기 때는 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그림이 또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내는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는 어떤 거죠? 병목 현상이죠. 근데 이 병목 현상,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그 기름을 운송할 운전사가 없다. 맞습니다. 정유차 운전할. 네. 미국도 보니까 무슨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없어서 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 그 정리해고한 것이 빨리 채워지질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난 건 맞아요. 수요도 늘어나고. 무슨 말이냐면 소매 판매 금액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쭉 올라오던 추세보다 20%가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지원 정책,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 보니까 뭐 내구재 같은 쪽에서는 막 그러니까 재화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소비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를 충당해 줄 만큼의 물류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취업자들이 회복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인전 수준보다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진정돼야지 시장이 조금은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풀로 네, 가동시킨다. 항만. 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빼먹었나? 요 그림이다.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시장. 네. 왜냐면은 미국이 물가도 올랐고 테이퍼링도 빨리 한다 그랬고 시장이 막 불안해할 때쯤 이게 빵 나온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을 보면은 뭐 24시간 운영 체제 그리고 뭐 처리량을 늘리고 작업량을 늘리고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근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들을 보면은 다 사람이 부족하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건데 지금 정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들이 얼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포인트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인데 시간을 늘려주겠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고요. 크게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한 대처 방식이 근본적이지 않다.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걸 좀 걱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내린 데는 LA 항만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롱비치 항만에는 일부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했거든요. 근데 회색 차트가 롱비치 항만 물동량이 9월 달 것까지 업데이트된 겁니다. 안 늘어났어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중국 전력난 이슈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내년 봄을 지나면서 3, 4월을 지나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표는 매 분기마다 CFO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결과인데 여기서도 올해 병목 현상이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은 10%에 못 미치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백악관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돼서 심각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1월, 12월 연말까지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면 솔직히 막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그러니까 뭐 12월 달 유명하잖아요.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네. 거 미국에서. 길이 막히는데 차들이 더 끼어들면은 더 꽉 차고 더 정체가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12월 달에 또 한 번 있을까봐 조금 걱정하고 있어서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길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되는지 완화되는지 여부를 이제 1월, 2월 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또 어떤 분은 우리 이 팀장님이 3,600 강하게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 네. 바뀐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을 네, 또 네.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 변경된 이 급박한 네. 이 물류 대란. 물류 대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다면 올해 뭐 내년 1분기까지 뭐 이런 어떤 변동상이 클 것 같다고 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뭐 신규 매수는 이제 자제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단 그렇죠. 말이죠. 복잡하시죠.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돈을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저를 믿고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0 근처 또는 뭐 좀 더 세게 올라간다면 3,100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3,100선에서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가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 3,100을 간다고 해도 플러스가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면 일단은 100% 다 줄이기 쉽지 않으시면은 좀 그래도 마이너스라도 조금 비중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뭐 어떻게 매매하기 어려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라면은 뭐 인버스 ETF라나 이런 쪽으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방어막을 좀 튼튼히 하자. 현금이든 많이 아니면은 빠지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이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번에 잘 지키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올해 4분기에 바닥을 3,000선, 많이 빌려봐야 3,050. 그러니까 올해 3월달 저점을 깨면 안 됐어요. 그걸 깼다는 의미는 3월 초 3,050에서 3,300으로 갔던 상승이 이렇게 새로운 상승이라기보다는 이게 상승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몇 달 동안 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일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 전망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대응 전략 또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100선 근처로 가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시든 아니면은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더 확보하시는 인버스 ETF.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서 내년 1분기까지는 최대한 내 포트폴리오, 내 주식이든 뭐 여러 자산이든 잘 지켜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3,000에서 3,600 가는 것보다 더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본으로 전망을 했던 것은 올해 코로나19 당시 저점에서 3,600까지, 3,700까지 올라갔다가 큰 조정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6월 달까지 3,300을 찍었던 게 큰 상승 추세가 하나고 그다음부터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전후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아간다면 그때 새로운 상승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장 되게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다 파시고 인버스 ETF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시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1분기 이후. 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나가시면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버퍼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 주린이 분들은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네. 심플하고 저는 그게 제일 심플하다고 착오가 생각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또 인버스 잘못 들어갔다 또 그쵸. 크게 또 보시니까 그리고 손해 그것도 보시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또 거래량 어려우니까. 거래대금도 중요하고 해서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투자의 투자 경험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가슴 아프시더라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셔서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방법을 들고 마련하자. 가자. 네네네. 현금 비중은 한 몇 % 들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전 지금 시점에서는 50% 정도는 50%. 들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100선에서 이제 물량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종목이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뭐 본전. 근데 3,100까지 올라왔는데 나머지 두 종목은 아직도 마이너스 10이야. 10%씩?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죠. 종목과 종목과 주가는 편차니까.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00선이 됐을 때에는 일단 물량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네. 이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왜냐면은 그걸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면 네. 3,100선이 올랐다는 건 내 주가도 다 올랐을 거라는 전제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요번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빠질 때 한번 보시면은 누가 좋고 나쁘고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빠졌죠. 네.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많이 빠지고 별로 안 올랐다고 했던 애들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또 빠졌던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란 것은 조금은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물가에도 그렇고 경기에도 그렇고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은 파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전력난 이슈가 또 한 번 이렇게 붙어주면서 오늘도 중국 소매 판매는 잘 나왔는데 산업 생산이 쇼크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국도 자꾸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GDP 성장 레벨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5%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냐?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한 게 공동부유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진다? 그럼 공동부유 정책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정권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은 어떻게든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중국 동계올림픽이 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좀 전환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좀 전력난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악재로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보면 중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 네.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확 빠지면 우리는 또 확 같이 빠지니까 빠지죠. 네. 악재만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증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 그래서 막 이전처럼 막 유동성을 막 풀어서 모두 막 대기업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부유라는 정책의 하에 내수 소비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둘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큰 플러스 요인은 없지 않냐라는 분석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식 시장은 뭐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예,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 지금 어쨌든 우리 이 팀장님은 말씀하신 여러 이런 요건들, 악재들 때문에 이것이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50% 정도로 늘리는 시점이 온 것 같다. 네. 예, 요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뭐 횡보를 하다가 또 어려운 어떤 이슈,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좀 어려운 장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간다면 네. 그러나 또 이거 예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는 없고 네, 맞습니다. 아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 네. 예, 주식은 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 네.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주식을 가져가는 게 낫냐 아니면 3분기 실적 좋아지는 네. 4분기 실적 전망까지 좋은 실적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위드 코로나 관련주요. 위드 코로나. 왜냐면은 올해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워낙 오래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좀 실적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익 모멘텀, 전년 대비 이익 증가를 보면은 코로나19 피해주들,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 되거든요. 뭐 기초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 보면 시클리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 모멘텀이 눈에 띄게 좋았어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만 생각해서 본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먹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더 상용화되고 퍼지게 된다면 저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꽤 담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 때문에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내년 흐름들
특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한 발 비껴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그동안 좀 이렇게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네. 상승폭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요? 어떤 왜냐면 고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시클리컬 말씀을 일반적인 위드 코로나주. 위드 코로나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소비주에 좀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항공이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런 실적들이 어디까지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모멘텀을 더 강하게 유입받고 그걸 흡수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매 유통 그리고 미디어 교육 그리고 호텔 레저 그리고 뭐 화장품 의류 이쪽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 저는 아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데를 가는데 사기로 한 약속한 걸 딱 사가지고 바로 오거든요. 뭐 옛날처럼 뭐 구경도 하고 뭐 이웃 가게도 가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영화 간 적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특히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안 했던 게 뭐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물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예약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 이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시장보다 굉장히 못해요. 시장 상대 강도로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시장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70이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정책 모멘텀도 있고 내년에 실적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사회적 거리도 더 빨리 완화되게 된다면 그 모멘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올해 시클리컬과 비슷한 패스를 그릴 수 있는 게 코로나19 피해주들, 내수 소비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네네. 해서 이렇게 왜냐면 여행주 같은 거 참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이 없으면서 이미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네, 높으니까. 더 올라. 이게 다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항공이랑 그리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근데 뭐 물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 근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도 주가가 이걸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왔다면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을 사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그러한 섹터의 위드 코로나주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도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익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고 부진할 때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따른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코로나19 수혜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꺾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불안할 때 50% 비중을 가져가실 때는 위드 코로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쪽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새로운 섹터들로 채워나가신다면 시장의 안전판, 현금이 50% 갖고 있고 좀 안정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를 통해서 최대한 내 자산을 잘 지켜내고 그 다음 스텝에서 시장이 반전을 할 때 주도를 할 만한 업종들을 담아가신다면 지금 좀 많이 힘드시다 하더라도 조금 덜 힘들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압축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되나요? 내년 코스피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 4분기에서 2, 4분기 초중반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보이는 시점에서 얘를 줄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줄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수출 관련된 주들을 다시 담아가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횡보하면서 어려울 때는 네.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요걸로 네, 가고 네.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화돼서 네. 상승하는 어떤 기조가 뚜렷했을 때는 오히려 이걸 팔고 네. 그동안 약했던 네네. 그런 주식들을 가자. 그때가 이제 대형주가 갈 때인가요? 네, 대형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 수출주. 그러니까 올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근데 내년에는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 할 거고 한다 보면은 올해도 좀 압축되는 전략이었다면 내년은 좀 더 압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시장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도 시클리컬 혼자 막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정체되고 얘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다면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증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반등을 하고 좀 박스권으로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신다면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도 조금 힘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가장 이야기 나오는 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철강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참 헷갈리는 게 2분기 때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3분기 실적 최고다. 맞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 이 철강주도 우리가 그럼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네. 끌고 가긴 어렵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최근 2022년 이익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은 반도체 다 좋았습니다. 계속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그런데 2022년 실적은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4월 달부터 멈췄어요. 그러다가 올해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철강은 어떨까? 올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감익, 이익이 2021년보다 줄어든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라서 이 감익에 대한 부담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 4,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내년에도 올해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또 뷰가 바뀌고 대응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 실적이 2022년 실적이 2021년보다 낮다라고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2년 실적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시클리컬도 3분기는 좋지만 다음 분기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이 쭉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지금 시클리컬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유화학도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실적이 좋잖아요. 원유 네, 가격이 좋죠. 또 80대 가까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의 이익 모멘텀은 좀 계속 갈 거고 주가도 좀 계속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정유화학 쪽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제외하고는 내년에도 그쪽도 다 실적이 좀 꺾이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이라는 부분들보다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2022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런 것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4분기는 어떻고 내년은 어떨 것 같다. 이제 4,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다라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공개해 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부합하는구나.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재미없겠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낫구나. 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계속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좋아지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긴 해요. 왜냐면은 동남아시아 쪽에 허브가 뚫린다.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유통의 문제,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이쪽이 풀린다고 해서 좋아질까? 그러니까 뭐 의류 쪽도 한번 튀었다가 뭐 다시 밀리고 막 그런 흐름들도 보이고 있는데 좀 복잡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좀 지금은 좋은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내년에 대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조금 더 좀 편안한 투자가 편하진 않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가 우리가 네, 그쵸.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편안한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엄청 크니까 편한 투자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3, 4분기보다는 내년 연간 이익 전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시장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를 대비한 네. 이제 주식에 대한 이 선택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힘들 때는 제일 확실한 건 배당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배당주 중심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8, 9, 10월까지는 배당주가 굉장히 좋고요. 계절적으로. 11월 달에 좀 플랫하다가 12월 달에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배당주 충분히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고요. 한국은행에선 저는 답답하지만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이제 연준도 테이퍼링 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배당주 그중에서도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 보험주들이 조금 더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배당주를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좀 안전판을 만들어 놓자. 3%든 4%든 배당을 받음으로써 일정 3% 4%면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받는 쪽으로 좀 안전 네. 이익을 좀 확보하고 가자.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배당주로 떠오르는 건 삼성전 혹은 뭐 얘기하신 대로 금융주인데 가장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최선호 종목이 있을까요? 주식이? 주식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아마도 배당주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순위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네, 배당 네. 수익률. 네네. 그래서 하면은 순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 네, 최근. 그리고 좀 플랫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차트가. 네네.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배당은 일정 부분 3%, 4% 많이는 5% 이상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 5%이 안전마진을 딱 확보한 다음에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컨셉이 배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과거에 배당락 이후 그러니까 배당락이 12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후 주가 흐름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출렁였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갔는지 출렁인 다음에 쫙 밀리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배당을 받은 뒤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지 덜 나오는 종목인지도 한번 바라보시면 좀 안전판으로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자동차주 최근에 지난주 좋은 모습 엄청나게 보였잖아요. 올랐죠. 미국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확 올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 어려운 말씀인데 자동차 올해 내내 소외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최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 특히 CPI가 발표됐을 때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꺾였거든요. 신차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자동차 물류나 생산이나 이런 쪽에 풀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산업 생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좀 빨리 정리하는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등했을 때 오히려 정리를 하자. 네네 하자는 차원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 업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아직까지는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CPI 물가지표에서의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떨어졌는데 9월 중고차 가격은 다시 한번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았다.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1일 날 발표되는 자동차 생산, 이게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 자동차 수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자동차 수출이 10월 달에 좀 올라왔어요. 전월 대비. 그런 부분들 플러스 CPI에서 중고차 가격이 꺾였던 부분들, 신차 가격이 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팍 튀었는데 이게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리고 51선 가까이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이 그 좀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저도 이제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 시장을 확 끌어올린 네. 어떤 매수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 그 예탁금 규모도 뭐 70조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예탁금의 그 증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더 갈지 안 갈지 이걸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말 여러 가지 악재로 밀릴 때 외국인이 막 1조, 2조씩 팔아서 제껴도 끄떡없이 받아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만 매도 나와도 확 밀리는 네, 모습이 네. 보여요. 네. 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려요. 일단은 조정의 시간들이 워낙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적극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밀릴 때마다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천억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힘의 논리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왔어요. 8월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극복할 정도로 신규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던 데 반해서 지금은 반대 매매는 더 많이 나오고 신규 자금들이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에 있어서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와 좀 떨어진 적극성, 그리고 매수 규모가 좀 약해지는, 매수의 힘이 좀 약해진 부분들은 좀 바닥판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근데 선물로 굉장히 액티브한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선물 매수하니까 금융투자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최근 급락할 때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15조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대금이 드라마틱하게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잘 지키는, 힘 아프더라도 지금 현재 자산에서 더 떨어뜨리기보다는 조금 잘 지켜가지고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좋다며 1년 뒤 2년 뒤엔 좋다며 그러면은 그냥 두고 갈래. 두고 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잘 매매를 하시면은 1년 뒤 2년 뒤 한 50% 60% 날 수익률이 잘 한 스텝 두 스텝만 가져가시면 이제 70% 80%더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고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까지도 그동안에는 다소 희망을 드렸던 저까지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호흡에서 흐름들이 아직 깨졌다. 이제 끝났다. 시장 끝났다. 공포감을 조성드리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 팔고 떠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딜레이 됐고, 한 2, 3개월, 3, 4개월, 좀 길면 5개월 정도 좀 아픈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도 이 또한 잘 지나가면, 잘 극복해 나간다면 모두들 한 단계 레벨업된 투자자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한 단계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정한 대응,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하지, 주식시장에서는 기대와 믿음, 신념만으로 투자를 하긴 좀 어렵거든요. 너무 고집해서도 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만에 하나 또 한 번 제가 판단 미스를 해서 여기서 시장은 여기 올라갑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병목 현상, 물류 대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중시의 여건이 좀 확 달라졌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바뀐 환경에 맞는 투자 전략. 네. 예. 일단 고점에서 좀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해서 나중에 어떤 악재에 의해 급락할 시에 다시 이제 좀 매수하는 전략.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바뀐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첫 번째 생각을 고집하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지난번에 그 대신증권 다른 그 애널리스트 왔을 때 이야기를 안부를 물으니까 책상에서 자료 보면서 머리 막 싸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연휴 동안에도 거의 매일 회사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회사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지금은 좀 조심할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만 반등이 나올수록, 반등이 세질수록 조금은 비중을 줄이자. 경계감을 더 높이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8월 말에 썼던 자료 제목이 평정심이거든요.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하고 내려간다고 해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냉정하게,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빠졌을 때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신다면 뭐 단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도 있고 좀 긴 호흡에서의 투자 기회도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경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